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복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오후 내내 창밖만 바라보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 할 때였지요. 정막을 깨고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를 확인하니 뜻밖에도 며느리였습니다. 몇 달 만이었을까요? 아들 내외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지 않은 지 꽤 되었으니 반가움보다는 어리둥절함이 먼저 앞섰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딱딱하고 사무적인 톤과는 사뭇 다른 어딘지 모르게 살갑게 꾸민 듯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는 별일 없고, 네. 그럼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근처인데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어서요. 커피라니. 그것도 이 아이가 먼저 내게 사주겠다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요. 워낙에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아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먼저 연락을 다 해주고 하는 마음에 조금은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지요. 갑자기 웬 커피냐? 무슨 일 있어?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금세 알아차리고는 과장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어머님 생각나서 전화드린 거예요. 맛있는 커피 사드릴게요. 나오세요. 그 그냥이라는 말이 왜 이리 미덥지 않게 들렸을까요? 작년 내 생일. 온종일 전화를 기다렸건만 바쁘다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지요. 나 혼자 끓인 미역국이 식어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 해에는 아들이 용돈이라도 두둑이 챙겨주었건만 작년에는 그런 것조차 없었으니 필시 며느리가 중간에서 무언가 입김을 불었으리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이해해야지 하는 생각에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자식의 배우자에게도 마음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 그럼 어디서 볼까? 제가 아는 좋은 카페 있어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30분 뒤에 거기서 봬요,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보자고 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그 목소리 톤이며 분위기가 평소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나서기로 한 것,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몇 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맞춘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곱게 늙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화장대 앞에 앉아 분도 살짝 발라보았지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든 간에 일단 부딪혀 보자.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보내준 주소로 찾아간 카페는 생각보다 꽤 크고 번듯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고급스러운 가구와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손님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평일 오후라지만 이렇게 한산한 것은 조금 의아했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여기에요.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 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시느라 힘드셨죠? 여기 앉으세요. 아니다. 근데 여기는 처음 와보는 곳인데 분위기가 참 좋구나. 나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 간 간격도 넓고 조용해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텅 빈 공간이 주는 위화감 때문이었을까요?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집 라떼는 우유 거품이 정말 부드럽거든요. 어머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주문하고 올게요. 며느리는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메뉴판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저 아이는 늘 저런 식이었지요. 자신의 기준이 곧 세상의 기준인 듯 행동하는 것. 예전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테지만 오늘은 왠지 그럴 기운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며느리가 주문하는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능숙하게 메뉴를 말하고 카드를 꺼내 계산하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이곳에 여러 번 와본 사람처럼 말이지요. 잠시 후 며느리는 커피 2잔을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라떼였습니다. 드셔보세요, 어머님. 잔을 내 앞으로 밀어주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맙다는 말 대신 잔을 들어 커피 향을 맡아보았습니다. 진하고 부드러운 향이 코끝을 감쌌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며느리의 말대로 우유 거품이 구름처럼 부드럽게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맛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도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며느리가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빠른 걸음으로 화장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나는 덩그러니 놓인 커피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져 왔지만 마음속에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카페, 텅 빈 공간, 평소와 다른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커피잔을 가만히 만지작거렸습니다. 매끄러운 도자기의 감촉 아래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이 만남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로 사라지고 카페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식어가는 커피잔만 의미 없이 매만졌습니다. 창밖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이 넓고 텅 빈 카페 안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했지요. 왜 이렇게 손님이 없을까? 커피 맛도 분위기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편인데. 혹시 이곳이 겉보기와는 다른, 무언가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아닐까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마저 스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화려함 뒤에 감춰진 이면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지요.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우일 거라고,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부자연스러운 친절, 텅 빈 카페, 그리고 이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불길한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 제 테이블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카페 직원이 약간은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며느리가 주문할 때 카운터에 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저 어르신, 청년은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누가 들을까 염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커피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눈치가 보이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요.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변을 슬쩍 한번 둘러보고는 다시 제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같이 오셨던 분 며느님이시죠? 그 질문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었지만
청년의 표정과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분위기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며느리인데 왜 그러시죠? 제 대답을 들은 청년은 안심하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듯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낮추어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 저희 카페에 꽤 자주 오셨어요. 그런데 어르신이랑 같이 오신 건 오늘이 처음이신 것 같아서요. 자주 왔었다고? 저는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분위기의 카페를 좋아했었나? 아니,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혹시 누구랑 같이 왔는지 아세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청년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매번 어떤 중년 남성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두 분이서 오붓하게 늘 저쪽 구석 자리에 앉으셔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중년 남자라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남자가 있다는 말인가? 아니, 그럴 리가. 아들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는데. 하지만 청년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제가 몇 번 서빙하면서 얼핏 들었는데 두 분이 나누시는 대화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집이 곧 비워질 거다. 나거나 요양원은 어디가 시설이 더 깨끗하고 좋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이 비워진다니? 요양원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머리로는 도저히 그 말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가슴은 이미 무언가 끔찍한 진실을 예감한 듯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청년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류 같은 걸 잔뜩 들고 오신 날도 있었어요. 계약서 같아 보였는데 저희 사장님이랑도 따로 한참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다 들은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좀 그래서 어르신께 혹시나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요. 계약서, 사장님과의 대화, 요양원 집.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킨 단어들이 제 심장을 사정없이 난도질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나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 그 부자연스러운 친절과 텅 빈 카페의 비밀까지도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가 사는 이 집을 처분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청년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제 옆에서 물러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쟁반을 들고 다른 테이블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끔찍한 진실이 머릿속을 맴돌며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킨 듯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애써 잡고 있던 커피잔을 더는 지탱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진 커피잔은 다행히 테이블 위로 떨어졌지만 그 충격으로 제 몸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정신을 놓고 의자에서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카페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과 어머님, 왜 그러세요?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배신감과 절망감만이 온몸을 휘감을 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어느새 택시 안이었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는데 제 몸은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 처지는 기분이었지요. 카페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택시는 어떻게 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그 카페 직원의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집이 비워질 거다. 요양원. 계약서. 그 단어들이 메아리처럼 울리며 제 가슴을 어지럽게 두드렸답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동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흐릿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까 정말 놀랐잖아요. 갑자기 왜 그러셨어요? 옆자리에서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염려보다는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한 계산적인 느낌이 묻어났어요. 조금 전 카페에서의 충격으로 예민해진 탓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아이의 모든 행동이 가식으로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저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서 그저 힘없이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요즘 통 기운도 없어 보이시고 안색도 안 좋으세요. 제가 조만간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좋은 대로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병원이라니.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까 그 직원이 했던 말, 요양원은 어디가 좋다더라는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병원에 데려가서 나를 정말로 문제 있는 노인으로 만들려는 속셈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는 기분이었죠. 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과묵했지만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예리했던 사람이었지요. 언젠가 그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마음이 여려서 타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 하지만 명심해. 세상에는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긴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특히나 정 많고 말 없는 척하는 사람일수록 더 경계해야 하는 법이야. 그런 사람들이 한번 돌아서면 더 무섭거든.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말이었는데 오늘 이 순간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며느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평소 무뚝뚝했지만 제 앞에서는 가끔 살갑게 굴던 모습,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타나던 모습들.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경고를 너무 늦게 깨달은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택시는 어느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택시비를 계산하고는 제 팔을 부축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님, 힘드시죠? 제가 방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들어가셔서 좀 누워 계세요.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며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 냄새가 났지만 더 이상 이곳이 안전하고 편안한 제 공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한 장소처럼 느껴졌지요. 며느리는 저를 안방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히고는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푹 주무세요, 어머님. 저녁 식사 때 깨워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부르시고요.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겨우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어요. 이대로 누워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카페 직원의 말, 남편의 경고, 그리고 며느리의 그 수상한 행동들. 무언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 불안감의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잠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오히려 또렷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지. 정신 차려야 해.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거실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저는 맨발로 살금살금 안방을 나와 며느리 방 앞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 방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틈새로 안을 살짝 엿보니 다행히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 깔끔한 성격답게 방은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제 목적지는 책상이었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중요한 서류들을 그곳 서랍에 보관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났거든요. 책상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뒤지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장 아래 칸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자물쇠도 없는 평범한 서랍이었지만 여는 손길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혹시나 며느리가 갑자기 들어오지 않을까, 문 밖의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답니다. 서랍 안에는 잡다한 서류들과 영수증, 오래된 편지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손을 더듬어 안쪽을 휘젓는데 병원 이름이 찍힌 하얀 대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리는 게 아니겠어요? 직감적으로 이거다 싶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는데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뜻밖에도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복 어르신 관련 서류라고요. 가슴이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안에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병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진단서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진단서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단명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소견 최근 기억력 저하 및 판단력 장애 소견 현저하며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찰 및 전문적인 돌봄 필요함. 머리를 망치로 3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 깜빡깜빡할 때도 있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치매라니요. 그것도 초기 진단을 받을 만큼 심각하다는 말인가요? 믿을 수가 없어서 진단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병원에 가서 이런 진단을 받았다는 말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진단서 하단에 적힌 보호자 정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버젓이 며느리의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확인란에는 날인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 몰래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보호자 행세를 하며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서를 근거로 제 재산을 재집을.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시 한번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그만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보다 더한 한기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손에 쥔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품었던 작은 기대와 연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애써 덮어두려 했던 모든 서운함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이가 남긴 경고가 다시 한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너무 사람을 쉽게 믿었던 겁니다. 가슴을 부여잡은 채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지요. 이게 너의 진심이었구나. 이 악독한 거.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처절한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요양원으로 쫓겨나게 되는 걸까요? 아니,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증거는 확보했으니 이제 반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지요. 정 많고 말 없는 사람이 한 번 돌아서면 더 무섭다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마음 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 가져온 그 끔찍한 진단서 사본을 이불 밑에 숨겨두고 마치 가시방석 위에 누운 듯 불편하고 불안한 밤이었지요. 잠들려고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위선적인 미소와 카페 직원의 속삭임, 그리고 치매 촉이라는 차가운 글자들이 번갈아 떠올라 심장을 죄어왔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치가 떨리다가도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 온몸이 움츠러들기도 했어요. 내가 정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홀로 남겨진 늙은이가 저 젊고 악착 같은 아이를 상대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생각 또한 강해졌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쫓길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겨났거든요. 동이트기를 기다려 저는 조용히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혹시 모르니 잘 간직하라며 건네주었던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지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으니 남편과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뚝뚝했지만 속정 깊었던 사람, 평생 저와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 그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지요. 남편이 이 상자를 제게 남긴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낡은 걸쇠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의 손때 묻은 유품 몇 가지와 함께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라고 적힌 남편의 익숙한 필체를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남편 특유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이 편지를 당신이 읽게 될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세상 일이란 한 치 앞을 모르는 법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기오. 만약 내가 당신 곁을 먼저 떠나고 당신에게 힘든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 당신을 속이려 들거든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오. 내 오랜 친구인 박성계 판사를 찾아가시오. 지금은 퇴임했을 테니 박 변호사나 박 전 판사로 불리겠구먼. 그 친구라면 분명 당신 편이 되어줄 거요. 내가 미리 언지를 해둔 것도 있고 그 친구는 의롭고 강직한 사람이니 당신을 꼭 지켜줄 것이오. 부디 이 늙은이 걱정은 말고 씩씩하게 살아가시오. 언제나 당신을 사랑했소.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며느리의 본성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것을 늘 걱정했으니까요. 남편의 깊은 마음에 다시 한번 눈물이 쏟아졌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제게 마지막 희망의 끈을 남겨준 것이었지요. 박 판사. 그래, 그분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분이셨던 박 판사님을 찾아가는 길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퇴임하신 지도 오래되었고 그동안 연락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불쑥 찾아뵙는 것이 염치 없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남편의 편지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널 지켜줄 거야라는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예전 주소록을 뒤져 수소문 끝에 알아낸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을 때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려 무척이나 노력했답니다. 다행히 박 판사님은 제 목소리를 기억하고 계셨고 제 사정을 다 듣기도 전에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어요. 당장 찾아와도 좋다고 하셨지요. 약속 장소인 그의 서재로 들어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오래된 법전과 인문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힌 책장,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묵직한 책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단정한 난초 화분까지. 모든 것이 그의 강직하고 반듯한 성품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눈빛만은 젊은 시절 그대로 형형하게 빛나는 박 판사님은 안경 너머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나지막이 입을 여셨습니다. 결국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구먼. 김 여사,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겠소. 그의 표정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다는 듯한 씁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의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연락, 텅 빈 카페에서의 만남, 카페 직원의 충격적인 증언, 그리고 며느리 방에서 발견한 위조된 치매 진단서까지.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박 판사님은 이따금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미간을 찌푸리기도 하셨지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박 판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한쪽 구석에 있는 육중한 금고로 다가가셨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서류철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까봐 자네 남편이 내게 특별히 부탁하며 맡겨둔 것이 있네. 그가 제게 건넨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유언장 원본 사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여러 해가 흘렀는데 박 판사님은 이것을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자네 남편은 자네를 정말 끔찍이 아꼈지. 혹시라도 재산 문제로 당신이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노심초사했었어. 특히 아들 녀석이 사람이 너무 유순해서 휘둘리기 쉬운 것을 걱정했고, 며느리에 대해서도 아주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었지. 박 판사님은 유언장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은 명확하고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의 주택 및 모든 부동산과 예금 등 일체의 재산은 오직 아내 김순복에게 귀속되며 자녀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상속권 및 처분 권한의 공유는 일절 인정하지 아니한다. 상속권 공유 없음. 그 문구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법적으로 모든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제가 치매라는 거짓 진단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더라도 며느리가 함부로 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명확히 선을 그어 놓은 것이지요. 박 판사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 여사,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며느리가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그 치매 진단서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오. 또한 이를 이용해 김 여사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면 사긴 미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 이건 명백한 형사 사건 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실력 있고 믿을 만한 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 같소. 증거는 충분합니다. 남편이 남긴 이 유언장과 김 여사가 확보한 진단서 사본, 그리고 카페 직원의 증언까지 확보하면 승산은 우리에게 있어. 박 판사님의 확신에 찬 말을 들으니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단단한 결의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과 친구의 도움으로 저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굳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조금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네, 판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제 자신과 제 남은 삶,
그리고 여보가 남긴 모든 것을 지켜야겠지요. 그이가 혹시라도 하늘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못한 것까지 제가 다 해내야지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남긴 숨겨진 편지와 오래된 유언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분하게 반격을 준비하는 것 뿐이었답니다. 며느리, 너의 거짓과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제 내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으니까요. 박 판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남편이 남긴 유언장의 존재는 제 안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절망하고 주저앉았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며느리가 제게 씌우려 했던 치매 노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제 삶의 주인이자 남편이 남긴 소중한 것들의 온전한 지킴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절차는 박 판사님의 도움 덕분에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답니다. 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변호사님은 분노하시면서도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셨어요. 특히 카페 직원의 증언 확보와 며느리의 통화 내용 녹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지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이중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며느리 앞에서 힘없고 정신없는 노인 행세를 했지만 속으로는 날카롭게 나를 세우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제가 박 판사님을 만나고 온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마 제가 잠깐 외출한 사이 친구 집에라도 다녀온 것으로 생각했겠지요. 그 아이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쓰러진 이후, 그리고 제가 의식적으로 더 기억력이 없고 정신없는 척 연기를 시작한 이후로 그 아이는 눈에 띄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 앞에서 표정 변화가 거의 없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사소한 일에도 미간을 찌푸리거나 입술을 깨무는 등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졌지요. 식탁에서 제가 일부러 국그릇을 엎지르고는 한탄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손에 힘이 하나도 없네. 며느리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 보였어요. 제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며느리는 마지못해 행주를 가져와 바닥을 닦더군요. 또 어떤 날의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며느리에게 물었지요. 오늘이 며칠이냐? 그런데 점심 식사 후에 제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더라? 그러자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소리를 버럭 질렀지요. 어머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소리치고 나서는 곧바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말을 주워 담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요즘 좀 예민해서. 죄송해요. 오늘 25일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래. 점점 더 불안해지는구나. 그 거짓말의 무게가 너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게지. 그 아이의 평정심이 깨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제 연기가 성공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물론 그런 연기를 하는 것이 제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바보 노릇을 하려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어요. 특히나 평생 똑 부러진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온 제가 일부러 말을 더듬거나 멍한 표정을 지을 때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듯 했답니다.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면 남편의 얼굴과 그가 남긴 유언장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그의 사진을 보며 여보, 보고 있지요? 내가 당신이 남긴 것들을 꼭 지켜낼게요. 당신이 걱정했던 일, 현실이 되었지만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게요. 라고 속으로 다짐하곤 했지요. 이건 단순히 제 재산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싸움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기만한 며느리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분노가 저를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했던 만큼 저 또한 그 아이의 거짓된 삶을 끝장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초조함은 통화 횟수의 증가로도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제 앞에서 거의 통화를 하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제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시로 누군가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모습, 통화 연결이 되지 않으면 신경질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모습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났지요. 물론 중요한 이야기는 베란다로 나가거나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몰래 하는 눈치였지만요. 아마 저 모르게 요양원 관계자나 혹은 부동산 관련자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박 판사님과 변호사님이 설치한 감청 장비가 집 안팎의 모든 통화 내용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 변호사님에게서 이 계획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망설이기도 했지만 변호사님은 며느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설득하셨지요. 불법적인 수단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합법적인 절차라는 설명도 덧붙이셨고요. 생각해보면 며느리가 저지른 짓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결정적인 통화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겉으로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척, 귀로는 온 신경을 며느리의 동태에 집중하고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거실을 서성이더니 이내 휴대전화를 들고 조심스럽게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유리창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빛 속에 선 며느리의 실루엣이 유난히 불안정해 보였어요. 저는 뜨개질 담요 아래 숨겨둔 작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속으로 간절히 바라며 숨을 죽였지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며느리의 등은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접니다. 네. 아, 정말요? 드디어 자리가 났다고요? 아이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네. 그럼요. 최대한 빨리 모셔야죠. 안 그래도 요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서성이시고 네. 아, 비용 문제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 집 문제만 잘 해결되면. 네, 집은 이미 내놨어요. 마침 어제 연락이 왔는데 조건이 괜찮아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 계약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입수 날짜는 다음 주 금요일 괜찮을까요? 네. 그날 맞춰서 제가 서류랑 다 준비해 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자리, 입소, 집 문제, 계약, 다음 주 금요일.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되는 것을 들으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저를 속이고 제 아들까지 속여가며 저를 요양원으로 내쫓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신호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남편의 편지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요양원에 갇혀 여생을 보내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아이의 치밀함과 악랄함에 치가 떨렸지요. 며느리는 통화를 마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베란다에서 나와 제 옆을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계약 관련 서류들을 챙기거나 혹은 입소 준비를 위해 무언가를 정리하려는 것이겠지요. 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며느리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거실에는 스탠드 불빛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고 며느리는 스스로 덫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방금 녹음된 통화 내용에 대해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원장 접수는 이미 끝났고 며느리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도 해두었다고 하더군요. 또한 며느리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 판사님과 변호사님의 노련함과 결단력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 가면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고 확신하는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거실로 다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아주 천진난만하고 기억력 없는 노인처럼 그러나 그 아이가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카페였지요. 그 아이의 비밀스러운 만남과 계획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 내밀며 최대한 아이처럼 순수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가 나 있잖니. 며칠 전에 너랑 갔던 그 카페에 또 가고 싶구나. 거기 커피가 어찌나 맛있던지 자꾸 생각이 나네. 응. 우리 거기 한번 더 가면 안 될까? 내가 커피 사주마. 내 비상금 모아둔 거 조금 있거든. 저는 일부러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쌈짓돈을 꺼내는 신용까지 하며 졸라댔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얼굴이 굳어지며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 카페는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오갔던 장소였으니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겠지요. 혹시 그 카페 직원이 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워낙 간절한 표정으로 그리고 약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챘기 때문에 또한 자신이 착한 며느리 역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차마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아휴, 어머님도 참. 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오후에라도 같이 가요. 비상금은 넣어두세요. 제가 살게요. 그 아이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 깊은 곳에서는 귀찮다는 표정과 함께 불안함과 짜증이 뒤섞여 꿈틀거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로 거기. 내 거짓된 웃음이 산산조각 날 그곳에서 너의 탐욕스러운 민낯을 모두에게 보여주마.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며 내일 있을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의 끝은 언제나 초조함과 파멸로 이어지는 법이지요. 그리고 그 끝이 바로 눈앞에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숨막히는 불안감도 모두 끝날 것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하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지요. 오늘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했답니다. 평소 즐겨 입던 편안한 옷 대신 몇 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주었던 조금은 격식 있고 단정한 느낌의 외출복을 골라 입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희끗희끗한 머리도 곱게 빗고 아주 옅게나마 입술의 색깔도 더했지요. 초라하거나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의 저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김순보, 너는 아직 죽지 않았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내 인생을 되찾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후가 되기를 기다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저를 요양원에 보낼 준비를 하거나 혹은 집 계약 관련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갈 약속이라도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안의 분노가 다시 한번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우리 어제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그 카페 갈 거지?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움찔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조르는 바람에 마지못해 승낙했던 것을 잠시 잊었거나 혹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네, 어머님. 그럼요. 잊었을 리가요. 하지만 이내 평소에 그 가식적인 미소를 얼굴에 걸고 대답하더군요. 속으로는 이 늙은이가 왜 하필 오늘 귀찮게 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내를 빤히 들여다보면서도 순진한 아이처럼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잘 됐다. 나 그 집 커피 마실 생각에 어젯밤부터 설렜잖아. 얼른 가자. 며느리는 마지못해 제 팔짱을 받아주며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카페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을 보는 척하며 며느리의 표정을 슬쩍슬쩍 훔쳐보았지요. 며느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손가락으로 핸드백 끈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거나 가끔씩 짧은 한숨을 내쉬는 등 불안한 기색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그 카페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혹은 그 직원이 또 제게 무슨 말을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냉소를 보냈습니다. 불안하니? 너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니 당연히 불안하겠지. 드디어 택시가 문제의 그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전히 고급스럽지만 어딘지 모르게 휑한 느낌을 주는 카페였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커피 향과 함께 잔잔한 음악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너머에서 저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그 젊은 직원이었지요. 청년은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더니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 눈빛으로 제게 짧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변호사님을 통해 미리 연락이 닿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며 며느리를 이끌고 지난번에 앉았던 그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는 둥하는 며느리에게 저는 일부러 더 밝고 천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마셨던 그 라떼가 좋더라. 아가, 너는 뭐 마실래? 아, 네. 저도 그걸로 할게요. 며느리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여전히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시작이다라고 되뇌며 주문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척하며 카운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 직원이 우리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렸지요. 잠시 후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라떼 2잔을 주문하고 나서 마치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요, 총각. 직원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깜짝 놀라 제 얼굴과 직원을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 쪽을 주목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말이에요. 혹시 요즘도 서류 가방 같은 거 들고 와서 계약서 같은 거 이야기하는 손님들 자주 오나요? 지난번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서. 제 질문은 천둥처럼 카페 안의 정적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며느리 그리고 직원에게 집중되었지요. 직원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분하게 대답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자리에 앉아있던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동공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며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공포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천천히 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요. 봉투 안에는 며느리가 위조한 치매 진단서 4본, 남편의 유언장 4본, 며느리의 통화 녹취록 요약본,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 등 그 아이의 죄를 입증할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수룩한 노인네의 목소리가 아닌 차갑고 단호한 제 본래의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선언했습니다. 너가 나 몰래 꾸민 짓들. 나는 다 알고 있다. 저는 서류 봉투를 톡톡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네가 병원과 짜고 만든 가짜 치매 진단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팔아넘기려 했던 너의 모든 계획이 담긴 증거들이 다 들어있어. 네 통화 내용까지 전부 녹음되어 있고 변호사가 공증까지 다 받아놨지.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강하게 울려 퍼졌지요. 넌 날 너무 우습게 봤어. 늙고 병들었다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게 너의 가장 큰 착각이었고 가장 큰 실수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오직 절망과 파멸의 그림자만이 그 얼굴 위에 짙게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커피는 이렇게 쓰디쓴 진실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 선언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잠시 얼어붙은 듯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 위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극도의 공포가 교차하는 것이 보였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놓인 서류 봉투를 와락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말도 안 돼. 이건 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목소리는 신경질적으로 갈라져 나왔고 눈빛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재빨리 서류 봉투를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며느리는 허공을 휘저은 손을 어쩌지 못하고 잠시 비틀거리기까지 했지요. 어머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 다 오해예요. 제가 언제 어머님 재산을 탐냈다고, 네? 전 정말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눈물이라도 흘릴 듯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심이라도 사려는 속셈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박 판사님이 소개해준 제 변호사였지요. 변호사님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변호사님의 등장을 본 며느리의 얼굴은 다시 한번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제야 명확히 깨달은 모양이었지요. 변호사님은 며느리를 차갑게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예슬 씨, 안녕하십니까? 피해자 김순보,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 박호동 변호사입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제시하신 모든 증거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김예슬 씨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발뺌하거나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지 마시지요. 변호사님의 단호하고 논리적인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최후의 발악처럼 이번에는 정말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제가 정말 잠시 눈이 멀어서. 하지만 어머님이 요즘 너무 이상해지셨잖아요.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말씀도 이상하게 하시고, 전 정말 어머님이 걱정돼서 제가 돌봐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래서 요양원도 알아보고 제가 잠시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네. 우리 가족이잖아요. 눈물 콧물까지 쏟아내며 애원하는 모습은 처절했지만 그 속에는 조금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처벌을 면하려는 비겁한 연기일 뿐이었지요. 저를 이상해졌다고 몰아붙이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저런 상황에서 입에 담다니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팔아넘기려 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제 와서 너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으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다시 한번 열리더니 이번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두 분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멎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지요. 경찰관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단호한 표정과 침착한 걸음걸이만으로도 상황의 무게감이 느껴졌답니다. 앞에 선 경찰관이 며느리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카페 안에 누구라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김혜슬 씨 되십니까? 며느리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겨우 끄덕였지요. 경찰관은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슬 씨, 당신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체포 과정 및 이유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저리 가요. 그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위로 엎어져 버렸지요. 다른 경찰관이 다가가 며느리의 팔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격렬하게 저항하려 했습니다. 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이미 모든 기력을 잃은 듯 금세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찰관들은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못하도록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보니 시원하거나 통쾌하다는 생각보다는 깊은 허탈감과 함께 인간적인 연민마저 아주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다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돈이 뭐길래, 재산이 뭐길래 가족에게 저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생각을 했을까?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제게 주려 했던 고통과 배신감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경찰관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카페 밖으로 나가기 직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축 늘어진 그녀의 손을 잡는 대신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해주었지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아가,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넌 나를 아프게 했어. 내 믿음을 배신했고 내 남은 삶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지. 하지만 괜찮다. 잠시 숨을 고른 후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가 정말로 잘못한 것은 나를 너무 약하다고 착각했다는 거야. 늙고 병들면 판단력도 의지도 함께 사라질 거라고 믿었겠지.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오히려 가장 큰 시련 속에서 가장 강한 힘을 발견하기도 하는 법이란다. 저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걸 몰랐던 거. 그게 네 인생의 가장 큰 실수다.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녀를 데리고 카페 밖으로 사라졌고 카페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배신의 끝은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뒷면에는 제가 제 자신을 지켜냈다는 조용한 승리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떠들썩했던 사건 이후 저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법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아들 녀석은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제게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어리석고 유약했던 탓에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것이지요. 저는 아들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남은 가족이기에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약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아들 스스로가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지기를 바랄 뿐이었답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일상의 평온을 되찾아갈 무렵, 저는 문득 그 카페가 떠올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기억과 동시에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던 바로 그 장소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그곳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완전히 떨쳐버리고 싶었던 걸까요? 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 카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찾은 카페는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급스럽고 여전히 손님이 많지 않아 한적했지요. 하지만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텅 빈 공간이 주는 위화감과 불안함에 숨막힐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앉았던 그 창가 자리에 다시 혼자 앉아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부드러운 우유 거품과 진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감쌌지만 이제는 그 맛과 향을 온전히 음미할 여유가 생겼지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젊은 직원이었지요. 그는 예전처럼 조심스러운 태도였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아마 그동안 제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제 테이블 옆에 잠시 멈춰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괜찮으신지? 그 청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덕분에요. 이젠 괜찮아요. 그리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덧붙였지요. 내가 누군지 다시 기억났거든요. 그 말은 단순히 제 이름이나 과거를 기억해냈다는 뜻이 아니었답니다. 며느리가 씌우려 했던 치매 걸린 무력한 노인이라는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한평생 꿋꿋하게 살아왔던 본래의 나, 남편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였던 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체로서 당당히 서 있는 김순복이라는 사람을 되찾았다는 의미였지요.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저는 잠시 길을 잃고 흔들렸지만 결국 제 안의 강인함을 다시 발견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진정으로 괜찮게 만들어 주었어요. 청년은 제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한 듯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청년이 돌아서려 할 때 제가 잠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총각.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저를 돌아보았지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두껍지 않은 그저 제 마음을 담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르신? 청년은 당황하며 봉투를 되돌려주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뭐 바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었는데요. 손사래를 치는 그의 모습이 참 순수하고 바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말했지요. 알아요. 총각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용기를 내어 말해 주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더 고마운 거고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때 총각의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소.
이건 사례금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니 부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면 좋겠어요. 이걸로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앞으로도 그렇게 바르고 용기 있게 살아가길 바라오.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청년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 괜찮아지셔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건강하세요. 그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세상에는 아직 저렇게 따뜻하고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청년이 돌아가고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평생 아끼며 사용하던 것이었지요. 이제는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조금 해졌지만 여전히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곱게 펴서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 곁을 지켜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이가 남긴 유언장과 편지, 그리고 그이의 친구였던 박 판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손수건 위로 부서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커피 맛에서 씁쓸한 배신감이나 불안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만이 잔잔하게 밀려왔지요. 제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집 한 채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그리고 제 자신의 존엄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세상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또한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이름 모를 젊은이의 용기와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어쩌면 달콤하고 다정한 위로나 격려의 말보다 때로는 아프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나 혹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 하나로 인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이라는 날카로운 진심이 역설적으로 저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을 끄집어내 주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남편의 손수건을 매만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햇살은 따사로웠습니다. 네, 저는 마침내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게 남은 시간 동안 제 삶을 온전히 제 것으로 살아가며 당당하게 지켜나갈 겁니다. 그것이 먼저 떠나간 남편에 대한 예의이자 제 자신에 대한 약속이니까요. 이제 정말 괜찮다고 제 자신에게 속삭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